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환경의 개념과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될 한국교원대학교의 박윤주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4주년 행사인데요. 이 교육환경이라는 개념과 새로운 접근은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이 교육환경 실태조사를 한번 마련해보자라는 방안의 기초연구에서 나온 기본 개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이 현재 교육환경 보호원이 하고 있는 주축이 되는 교육환경 평가제도와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저는 이런 교육환경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돼라는 방향을 보면서 앞으로 교육환경의 미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법이 만들어지고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교육환경과 관련된 이론이라던가 그다음 그동안의 연구, 그다음 국제기구라던가 각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 교육환경에 관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이 명언이 참 많은데요. 이 교육 환경, 특히 학습 환경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 나는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없다. 다만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을 뿐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 학습 환경이나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환경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 이론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던가 보호제도를 할 때 좀 참고로 많이 했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빈의 장이론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이 어떤 상호관계를 맺어서 그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환경과의 그런 인간의 상호작용 부분, 또 브룬펜브루너의 사회생태학적 모델에서 개인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미시적인 환경과 또 커다란 환경들, 주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맺으면서 이 아동이 발달한다라는 그런 거에 기초해서 이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 연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보이는 이 그림은 깨진 유리창이라는 모두 다 알고 계신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런 거와 기초해서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교육 활동을 할 때 이제 학습에 효과가 높아지는 연구들 이런 연구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의 문제, 이런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실제로 그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한 사람만의 어떤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그런 환경을 극복해서 또 잘 살 수 있다,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이론의 기초에서 사실 교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교육 환경 개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는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고 그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교육환경보호원이 학교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라던가 어떤 연구들을 이제 다른 나라의 연구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이 교육 환경이라는 용어보다는요, 러닝 인바이러먼트라는 학습 환경이라는 용어로서 좀 확장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학교라는 어떤 공간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때는 스쿨 인바이러먼트라는 학교 환경이라는 용어로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 환경을 큰 틀에서 바라볼 때 하나의 요소로서 물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또 심리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관점에서는 이 심리사회적 환경의 관점에서 우리 학교 교실이 어떨 때 아이들이 학습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로서 중심이 돼서 발달을 했고요. 최근에 와서 정부가 각 국가들이 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게 교육의 질과 학습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이런 연구, 그런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물리적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환경의 어떤 영향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물리적 환경은 크게 학교의 위치, 우리가 지금 오늘 교육 환경 평가와 관련해서 학교 땅을 처음 잡을 때라던가 학교 주변에 어떤 개발 사업이 일어날 때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게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발표를 앞서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물리적 환경의 대표적인 부분이 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학교의 규모는 어떠한가, 학교의 건물은 어떠한가, 또 공기나 물, 소음, 조도 등 환경의 조건들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이 어떻게 잘 지내게 되는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의 연구들이 최근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심리사회적은 사실은 여기 학교의 분위기가 어때? 너희는 학교에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라는 어떤 종합적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의 질이라던가 서로 학생 간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심리사회적 환경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사회적 환경은 이제 각 연구에마다 조금씩 요것도 용어는 다르지만 학교 풍토라던가 학교 분위기, 학교 문화라는 것으로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긴 했는데 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 서로 사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이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통합되는 개념들은 초기에는 없었는데요.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단순히 학교 교육이 인지적인 발달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발달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최근에 이런 사회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학습 환경이 변화하면서 특히나 심리사회적 환경이라던가 이 학생들의 비인지적 발달, 어떤 건강이라던가 사회 정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잠깐 사실은 교육 환경 그러면요.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주체가 학생들을 둘러싼 학교의 환경이다 보니까 교육이 변화하고 있으면 학교 환경도 변화해야 되는 거고요. 학생들의 변화에 맞춰서 학습의 환경도 변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미래 사회, 이런 사회가 빠르게 불확실하게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이라는 어떤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교육에도 영향을 줘서 학습의 질적 양적 확장이 된다거나 교육의 목적도 단순히 과거에 개인의 성공이라던가 성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으로까지 교육의 목적이 또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 학습자들은 자기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환경을 좀 찾아가는 그런 주도적인 그런 주도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으면서 이 인지적 역량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비인지적인 역량도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인지적인 발달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고 교육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교육 환경도 사실은 이거와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환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습의 질적 양적 확장에 따라서 굉장히 학교도 과부하고 학생들도 과부하입니다. 그럴 때 이런 과부하를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질 높은 교육 환경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의 그런 과제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강조되고 있는 이 태도라던가 정서라던가 이런 비인지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 환경이 변화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과 타인과 자연까지를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은 무엇인가라는 것까지의 가치도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또 안 볼 수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해서 이 국제 학업 수준 학업 성취도 조사인 피사가 3년마다 한 번씩 학업 성취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계속 성취 수준은 상위권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3년마다 발표가 되면서 가장 최근 자료가 2018년도에 있었는데요. 이 성취 수준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도 있고요. 이 성취 수준과 관련해서도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미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반적인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하위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이 실제 문제 해결을 하는 역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있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뒤에 발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의 우울감이라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정신 문제, 그다음에 이제 등교를 못하게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학교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고 또 우울증이 늘어나는 관계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등교 수업이 제한되고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활동량이 감소되면서 굉장히 비만이라던가 이런 문제까지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고, 그러면은 이런 그 교육의 변화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제기구는 어떻게 동향을 가지고 있고 각 나라는 이런 교육 환경과 관련된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기구 같은 경우도 뭐 유네스코나 OEC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교육 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2021세기 들어서 이 교육 환경을 좀 측정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학업 성취도 조사에서도 2015년부터는 학교 풍토라던가 학생들의 웰빙까지를 포함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영역들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현재 그 학습의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 뭐 혁신적인 학습 환경으로서 질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학습 환경 평가 프로그램인 LEP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 구성원들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스쿨 유저 서베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학습 환경, 뭐 저는 이제 교육 환경으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이러한 교육 환경은 학습을 중심에 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학습 환경의 학습 원리를 7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학습의 사회적, 정서적 속성이 반영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자의 개인차가 반영이 돼야 되고, 모든 학생이 포함되는 부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된 학습 환경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이제 몇 나라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쿨 클라이미트라는 학교 풍토라는 걸 통해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런 그 책무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학교 교육법, 기본이 되는 학교 교육법의 변화와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15년도에 그 모든 학생 성공법이라는 그 Every Student Succeed Act라는 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그 학교 교육의 목적으로서 전인적 인간을 만든다 해가지고요, 인지적 비인지적 발달의 공통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가 학생들의 인지적 비인지적 발달을 골고루 키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책무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무성을 보기 위한 도구로서 이 학교 풍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그 교육부가 첫 번째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거는 교육부가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학교의 모델이에요. 크게 3가지 영역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과 그 옆에 미국의 NSCC라는 학교풍토위원회라는 이제 민간기구인데, 그 교육부와 협력해서 하는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학교 풍토의 요소를 보시게 되면은 안전에 대한 거, 심리적 안전, 그다음 신체적 안전, 규칙에 대한 거, 학습에 대한 거,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것, 또 학교 환경 중에서도 물리적 환경을 포함해서 학교의 소속감까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교직원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들을 진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의 책무성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 가지고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맞는 지원을 통해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전체 조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몇 나라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 법을 갖고 있을까 살펴보다 보니까 덴마크의 교육환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에 근거해서 교육환경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환경 보호원과 같은 교육환경에 관련된 연구라던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육환경 평가나 웰빙 조사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초중등교육법 안에 학교 환경이라는 규정을 별도로 갖고 있고, 학교 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심리사회적 환경으로 나누고, 학생의 권리로서 학교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서 학교 환경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학교 환경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건강과 안전과 이런 공동체 웰빙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어느 한 부서나 한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해서 학교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를 조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 내용을 한번 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전문기관들이 협력해서 모아서 하고 있는 그런 진단 사항 중에 보시면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잘 지내는가, 심리사회적인 측면이라던가 약물남용, 신체적인 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건축물의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건축물의 건강과 안전 측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교통을 하고 뭐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한 측면까지를 다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요걸 통해서 저희가 시사점을 좀 뽑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각 나라들은요, 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각국의 어떤 문화라던가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게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조금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앞서서 보신 것처럼 주요 요소는 굉장히 공통적이고 우리나라 또한 각각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처음에 연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 높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의 인지적 발달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발달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통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육 환경 개념은 달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교육 환경 개념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정말 학습을 잘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방향을 찾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희한테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부분을 잠깐 또 살펴보면 이미 앞에서 좀 발표를 해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와 드물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교육환경의 기본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덴마크나 뭐 이런 그 다른 나라와 같이 이렇게 학생의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교육환경 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 교육환경 보호권이 더 맞지 않은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가. 근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인 것 같습니다. 이 도시 문제라던가 막 밀집된 주거 환경이라던가 막 개발을 하면서 교육의 가치가 침해받고 학교를 제대로 된 땅에 주지 않고 학교 주변을 막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걸 보호해야 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부 위험 요소를 어떻게 제거해야 돼, 외부를 어떻게 규제해서 학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 사실은 집중했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교육과 환경이 지금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도 향후의 방향을 좀 더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앞서 살펴본 교육 환경의 좀 포괄적 통합적 개념으로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법령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런 정책적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면서 핀란드의 사례처럼 이게 약간 중복되거나 서로 간에 이게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중심에 두고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 환경이 어떻게 가야 되라는 걸 볼 때는 이런 여러 분야나 여러 법령들의 협력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좀 봐야 될 교육 환경의 새로운 접근은 지금까지는 침해받는 것을 보호해야 돼라는 어떤 굉장히 소극적인 측면으로 왔다면 아까 이제 그 이재승 교수님께서도 이 소극적 관점의 그 요소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어떤 요소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소극적 보호에서 좀 더 적극적 증진으로 아이들이 정말 교육을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좀 방향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법이 조금 물리적인 부분에 좀 집중돼 있다면 심리사회적인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좀 더 그 학생들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 환경,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각각의 분야가 전문적으로 노력하는, 사실은 전문가들의 전문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문적인 노력
노력들이 또 협력하면서 같은 방향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학교와 학생을 중심에 둔 통합적 교육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